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참 더운데 아마 좀 생각보다 공부도 좀 잘 안 되실 겁니다. 어쨌든 요 더위를 좀 잘 이겨내시고 8월 달을 좀 잘 보내셔야지 우리 이제 시원한 이제 또 9월 가을 달이 옵니다. 그래서 가을이 돌아오니까 또 그때 또 마지막 총력을 다해서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본 교재는 이제 8번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은 바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별표시 두 개 해놓으시고요. 요즘 요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도 물어보고 이제 수익금액에 관한 설명도 물어보는 거죠.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문 보시면은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 시자 중요한 지문이죠. 비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 기준은 일단은 1주택이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기준시가상으로 6억이냐 6억인가요? 6억이 아니라 얼마였죠? 9억이었죠. 9억. 9억 원을 초과했을 때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이죠. 네, X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자, 이때 유념할 점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 국세청 기준시가 5억 원의 국외. 자, 국외 주택이 됐을 때는 가액을 따지지 않잖아요. 국외 주택은 가액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 소재 주택에 1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비과세가 된다, 과세한다. 과세한다가 되죠. 과세한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주택수를 따지는 문제죠. 얘는 주택수를 따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합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합산할 수 있어요. 합산. 본인도 집이 있고 배우자도 집이 있다면 이걸 합산해서 따져주자. 그래서 1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4번입니다. 자, 문장은 긴데 우리 핵심 키워드가 있겠죠.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3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 원. 4억 원이면은 우리가 3억을 넘었었죠. 3억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3이 되죠. 33이 돼야 됩니다. 33 조건. 33 조건이 됐을 때 바로 그 보증금에 대해서 수익금액에 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간주임대료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주임대료. 그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다. 보증금에 대한 임대료로 간주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에서 그럼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가 되고 엔드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어가면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이 된다가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3주택이 되고 3억을 넘어가면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요 주택이 어떻게 되느냐? 요 주택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면적이 40제곱미터인 주택으로서 엔드 국세청 인수가 2억 이하인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다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그러면 얘는 전용 85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 전용 4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전용 60이 되면 얘는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4번 지문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과세 기간, 종률 현재 시점에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 그렇죠? 주택 임대 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는 자, 기준시가의 의미는 뭐였었죠? 9억을 넘느냐 안 넘냐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과세기한 개시일인가요? 종료일 현재죠. 과세기한 종료일. 그렇죠?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시점에 9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되겠습니다. 저기.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주임대료 요건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비과세 주택의 요건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문제도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중요라고 돼 있죠? 별표시 2개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틀린 지문을 찾는 거죠. 틀린 지문. 네. 1번 지문은 여러분들 아까 위에서 봤었잖아요. 얘는 키워드가 뭐예요? 국외죠, 국외. 국외.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예, 얘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얘는 과세가 된다가 되겠죠.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3주택이에요. 법령에 따른 소형주택이 아니다. 3주택이다. 자,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이에요. 자, 얘는 3억을 넘어야 되는 거죠. 3억을 넘었을 때 신고 대상이 되자. 그러니까 2억이 아니라 3억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수익금액이 산입한다. 자,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3번. 요즘 이제 유행하는 문제가 이렇게 3번 같은 사례. 3번 같은 사례 문제가 유행이에요. 3번 같은 사례 문제가 유행이 됩니다. 이 문제가. 즉 어떤 그 물건 상황을 주고 이걸 중개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이 공인중개사 교육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 실전 현장에서 또 우리 중개사 합격하신 분들 또 제자분들 아는 중개 현장 가서 뭐 유튜브도 찍고 또 최근에는 또 오피스텔 분양 현장 가서 같이 유튜브도 찍고 뭐 그런 것들도 하면서 좀 도와드리고 또 뭐 어떤 현장에서 오신 분들한테 뭐 세금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또 보다가 또 그런 라이브 현장에서 같이 뭐 일도 같이 도모하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셔서 나중에 중개 창업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같이 뭐 뭔가 일적으로도 서로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뭐예요? 물건이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이 두 채야. 주택이 한 채, 주택이 두 채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상가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상가 건물이 하나,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요런 상황이 됩니다. 요런 상황이 됐을 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두 채가 되고 상가 건물이 두 개가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돼 있고 상가 건물이 두 개가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요 문제예요. 그러면 요 상가는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상가가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몇 주택 이상이에요? 3주택 이상이 되고 and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넘었을 때 신고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해석이.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문장에 이렇게 돼 있죠.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무슨 임대료? 간주 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채가 아니라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이 되겠죠. 해석이요.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지문은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이죠. 고가주택은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거였습니까? 기준시가. 맞죠? 기준시가.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요 지문이죠.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포인트가 무슨 현재? 과세 기간 종료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 종료 현재가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0일 현재가 되겠죠. 12월 30일 현재 기준시가가 얼마?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우리가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공요금은 누구 거죠? 공공요금은 한정 거잖아. 그럼 한정 거니까 이건 임대인 수입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한정 거다. 그러면은 얘는 수익 금액으로 잡으면 안 돼요. 자, 다만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된 것은 우리가 수익 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초과할 때는 수익 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를 뭐 한전에 갖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석이.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자, 10번. 자, 10번은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임대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틀린 것은 1번 지문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가시면은 자, 요 지문 꼭 기억하셔야죠. 이 지문이 아주 혼동이 되는 지문이고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또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 문장을 보는 순간 10억이네. 그렇죠? 과세기한 종료 현재 기준 시가가 얼마요? 10억 원이다. 10억 원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이니까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뭐가 함정이냐? 이걸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보니까 뭐예요? 키워드는 전세금이죠.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전세금은 우리가 무슨 임대료예요? 바로 간주 임대료에 해당되는 거니까. 전세금은 바로 간주 임대료에 해당되잖아요. 간주 임대료. 전세금은 간주 임대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있다 없다. 왜? 간주 임대료는 고가 주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택이 몇 채 이상, 3채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몇 억 초과, 3억 초과, 33 조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33. 자, 33 기억하시죠? 33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무리 고가 주택일지라도 간주 임대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가 되겠어요. 정리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됐고요. 두 번째,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계약으로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2채야. 집이 2채인데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전세. 그렇죠? 월세 전세. 그러면 이때는 전세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간주 임대료는 33 조건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월세만 신고해 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는 월세 계약에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이때 만이란 단어가 이때는 맞겠네요.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각각을 하나로 볼까요? 전체를 하나로 볼까요? 얘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자.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그 구분을 인정해서 각각을 하나로 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4번으로 합니다. 4번은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주택 임대로 인하여 얻은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맞죠? 사업소득 맞잖아요. 그러면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종합과세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5번입니다. 주택을 임대해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여가 마음에 걸리죠. 자, 이때는 그러면 우리 세법은 무슨 과세?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과세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 그러면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사업자 등록에 관계없이, 그렇죠? 사업자 등록에 관계없이
과세하고자 한다가 되겠죠. 사업자 등록에 관계 이시 없이 과세하자가 되겠죠. 해석이에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11번.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거주자 갑의 2022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소득을 계산해 보자. 근데 실제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올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예상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보시면 갑은 국내 주택 세 채, 균식가 모두 3억 원을 초과하고 하나의 주택을 임대했다. 이때 보증금액이 5억 원이다. 1년치 임대료는 2,400을 수령하였다. 아, 그러면 집이 한 채, 집이 두 채, 세 채인데 바로 임대료를 2,400만 원을 수령했어요. 1년치를. 자, 2,400을 우리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임대료 2,400은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2,4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증금도 신고 대상이 되느냐. 일단 세 채가 되고 우리가 보증금이 자 3억을 넘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보증금 5억 원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자율이 연 10%로 가져가자. 그럼 이제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원에서 보증금 5억 원에서 자 공식이 있어요. 국내 주택 각각의 기준시가 3억을 넘어가고 보증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을 이때 간주임대료는 3억을 넘는 보증금 3억 기준이니까 3억을 넘는 거에 대한 이자 요 보증금의 기준 금액을 넘어가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이제 우린 60%.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식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365분의 1 곱하기 이자율, 네, 10%로 돼 있죠. 네, 이자율 10%로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산정을 하자. 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금융수익을 빼주는데 금융수익은 이제 제로 없습니다. 이자 배당이 받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차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2억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365를 곱해줘야 돼요. 365. 그러니까 365는 뭐냐면 365일 동안 이 보증금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는 일종의 이걸 적수 개념이라고 그래요. 적수. 네, 이걸 적수로 합니다. 그럼 365일 내내 보증금은 이렇다. 거기에 60%의 이자율 10%. 다만 이제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억에 60%면 1억 2천.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에 10%가 되면 1200이 되겠죠.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1200이 됩니다. 1200. 간주임대료는 1200만 원이 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600이 되겠죠. 해석이 3600. 자, 답은 3600이 되겠습니다. 3600.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12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실제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의미는 보증금 3억을 넘는 거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을 임대로 간주하다. 그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12번.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자, 첫 번째 지문 갑니다. 첫 번째 지문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지문이죠. 첫 번째 지문. 이거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했잖아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에 대여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렇죠?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것은 기타 소득이다. 그런데 얘가 무관해요. 무관하다면 얘는 무슨 소득이다?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거 중요한 겁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자,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한다.
네. 그러면 우리 결손금이라는 것은 손실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손금은 손실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자,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사업, 그다음에 근로, 그다음에 연금, 그다음에 기타. 자, 그러면 이때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결손금이 생겼어요. 마이너스 결손금이 생겼다. 그럼 마이너스 결손금이 생기고, 자, 근로소득에서 플러스가 생겼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손실금과 요 플러스 금액은 서로 공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주거 용도는 마이너스 결손금과 이거는 서로 공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공제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공제할 수 있다. 어?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가는 이게 안 돼요. 상가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이유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이걸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지문에 주거용이란 말이 빠져버리면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요. 네. 자,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번 중요하고 3번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 남편도 집 한 채고 부인도 집 한 채면 이거 따로따로 봐요? 두 채로 봐요? 두 채로 보는 거죠. 그중 1주택을 우리가 임대한다면 어떻게 한다? 연간 1,8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2천만 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이하.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의 임대를 받았다면 이거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다 없다? 과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요 핵심이 뭐냐면 요 핵심이 바로 이거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더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더라.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지문도 꼭 알아두셔야 될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자, 금융수익은 우리가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가 배당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있다 없다? 없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말하잖아요. 주식 채권 처분이익은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상장 주식 같은 걸 팔아요. 뭐 비상장 주식을 매각을 합니다. 그럼 주식을 매각을 하면은 이거는 양도소득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이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네. 그다음에 13번입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그러면 1번 지금 보시면 자, 얘는 한동의 주택이에요. 한동의 주택. 한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팝니다. 그러면은 매매업이다, 건설업이다, 건설업이다. 예, 요 지문 중요한 지문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 여기다도 별 표시 하나 해 놓으시죠. 뭐 매년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 기타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는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매매업이냐 건설업이냐에 대한 구분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 업종 중에 보면 매매업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업이 있습니다. 매매업하고 건설업이 있어요. 그러면 매매업은 두 가지예요. 매매업은 첫 번째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업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축에서 우리가 분양을 하는 것도 매매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신축에서 우리가 분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매업자로 볼 수가 있다. 이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당연히 매매업자가 되는 것인데 설사 사업자가 아닐지라도 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그런지를 모르고 이제 그 매도인이 그냥 양도세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업소득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점이 뭐냐? 자, 그 기준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입니다. 왜 부가가치세법이냐? 보통 사업자들이 신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 기간 이내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을 취득하고 두 번째 2회 이상을 판매했을 때 1회 이상을 취득하고 2회 이상을 판매했을 때를 우리는 사업으로 보자. 이게 포커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매매업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 기간은 1월 1일부터 우리가 6월 30일까지 6개월 단위입니다. 6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물건 경매를 낙찰받고 우리가 파는 거예요.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또 기존에 갖고 있던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매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 매매업이다. 그다음에 신축 분양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신축 분양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상가를 지어서 분양할 수도 있고 하나는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은 얘는 매매업이 되고요. 매매업이 되고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면 얘는 건설업이 됩니다. 그러면 매매업이 유리한 거냐 건설업이 유리한 거냐? 네, 건설업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주택이 유리한 거냐 상가가 유리한 거냐? 주택이 유리하다는 거죠.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니까 요거는 건설업, 요거는 매매업이 됩니다. 그럼 세금적으로는 얘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해석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숙지하시고 가면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한 동의 집을 지어서 판매도 건설업이다. 그럼 만약에 한 동의 얘는 키워드가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얘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했을 때. 자, 이거는 분양이 안 된 거예요. 분양이 안 되다가 뭐 회사 보유,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회사 보유분이라고 하는데 임대를 주다가 나중에 분양했다. 그럼 뭐 이것도 매매업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 번째는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를 우리가 신축하여 판매를 합니다. 자기 위에 토지 위에 상가를 지어서 팔아요. 자, 이랬을 때는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상가 신축 판매니까 이거는 매매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업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축한 주택이네. 주택. 그렇죠? 얘는 상가. 그럼 방금 강조했죠.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면 뭐예요? 건설업.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뭐예요? 매매업.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판매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매매가 됐다면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주택이니까 건설업이 되죠. 건설업.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자에게 도급. 도급이 뭘까요?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을 주어서 집을 지어서 판매가 된다면 얘는 건설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했을 때는 자,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니까 집장사하는 거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매매업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주거용 상가 등의 건물을 건설하거나 개발하거나 주거용 건물의 재판매, 집장사 한다거나 이랬을 때 매매업이고 집을 지어서 판매했을 때는 이거는 건설업이다. 자, 건설 임대주택 주택 분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법상
보통 사업주들이 신고하는 게 부가지세니까 일과세 기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을 취득하고 2회 이상을 팔면은 얘는 뭘로 해석하자? 매매 여부로 보자. 이게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해석이.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그런 질문이 되겠어요. 자, 14번. 자, 뭐라고 됐습니까? 틀린 것이죠? 자, 1번 지문이 우리가 많이 본 지문. 바로 뭡니까? 3주택. 그렇죠? 3주택. 그러면 33, 보증금 33,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자, 보증금 나왔어요. 보증금 합계가 얼마? 5억 원, 3억 넘었죠? 아,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신고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서정한 산식에 따라서 수익금액에 산입해주면 되겠죠. 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번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세대당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해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제외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도 문장 길죠. 자, 얘는 뭐냐면,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자, 뭐라고 되냐면 주택임대 소득 있는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 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기한까지.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줄 1000분의 2. 1000분의 2. 1000분의 2면은 0.2% 되겠죠. 0.2%의 가산세를 붙여서, 그렇죠? 가산세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해야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4번입니다. 자,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저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세 번째 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다. 자, 우리 원천징수율이 100분의 14죠. 14.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아, 징수하죠. 네, 원천징수하는 거죠. 원천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한 거랑 종합소득으로 계산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말 긴데 5번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저자분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쓰셨는데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거는 뭐냐면, 자, 분리과세가 되는 주택임대 수익의 총수익 금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차감해주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를 차감을 해준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과표가 나오고 여기다가 14% 원천징수한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필요경비가 어떻게 되느냐? 등록시하고 그 다음에가 무등록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등록시는 수익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60%, 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50%. 그 다음에 얘는 소득공제가 400만원 공제를 해주고 얘는 200만원 공제를 해주죠. 네. 그리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 14%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분리과세가 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우리가 100분의 5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렇죠? 자, 추가로 어떻게 합니까?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 몇 줄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추가로 200을 차감 금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더 혜택을 줘야죠. 자,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가 60%가 된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얘는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100분의 6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400만 원을 추가로
공제준다. 예, 400을 해주는 거죠. 등록은 400, 무등록은 200을 공제준다가 포인트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엄청 길게 써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건질 거는 이 숫자들, 등록시는 경비율 60%, 무등록은 50%, 그다음에 가칭, 이걸 이제 임대속 공제라고 하는데 등록은 400, 무등록은 200, 나온 금액 1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문제들 15번부터 해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양도소득세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가는 거니까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고득점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동안 우리 배운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물어본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십니다. 자, 기억 보시면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 소득 금액은 자,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가 되겠죠. 다만 이제 수익 금액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은 비과세 항목은 우리가 제외가 됩니다. 그럼 비과세라는 것은 논바세 대여라든가 논이나 바세 대여라든가 아니면은 1주택의 대여,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중 수익 금액은 수익 금액에는 이제 우리가 임대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에 대한 수입, 자, 임대 보증금에 대한 수입을 우리는 이제 간주 임대료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은 이제 화재 보험에 가입한다면 그 보험을 받으면 차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때는 네, 이거는 수익 금액에 산입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외에 유지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전기료, 수도료 등은 이거는 한전 거다, 공공기관 거다. 그러니까 제외가 되겠죠. 그 반면에 청소비, 난방비 등 이거는 이제 관리비 성격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비, 난방비 등이 이제 일종의 관리비적 성격이 되는 거죠. 관리비적 성격이 되는 거니까 얘는 수익 금액에 우리가 산입을 해줘야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수익 금액에 수입할 시기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니까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정해진 날이 되는 거고, 그 정해진 날이 없다면 우리가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하겠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16번입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매매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업이 되겠죠. 자, 요 설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예,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까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우리가 예정신고하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건설업은 주로 도급을 받아서, 도급은 이제 우리가 위탁공사 되겠죠. 위탁공사가 도급이 되겠죠. 자, 도급을 받아서 우리가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건설업은 이제 건설공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 신고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지는 않습니다. 네, 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 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 경비 우리가 빼줍니다. 그리고 장기 모의 투표공제 빼주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차감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주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겸용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판매할 때는, 그렇죠? 자,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통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겸용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 주택의 면적이 주거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렇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자.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면 얘는 건설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한 이유는 건설업인가 매매업이냐를 따져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4번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기준시가에 따라서 매매 차익을 계산하자. 자, 기준시가가 아니라 우리 기준시가라는 제도는 여러분들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과세관청이 나름대로 추계해서 산정할 때는 기준시가로 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별 말 없으면 실거래가로 가져야죠. 실거래가에 따라서 매매 차익을 계산함이 원칙이 되겠죠. 실거래가. 자, X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매매업에 해당한다. 예. 기존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업으로 하면 이거는 매매업이 돼야겠죠. 매매업.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요 1번 집은 많이 봤었죠. 국외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어떻게 합니까? 주택수에 관계없이 얘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한다가 되죠. 과세한다. 과세한다가 되죠. 자, 얘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에 대여는 사업소득인데 공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거니까 임대사업소득이 아니라 얘는 뭘로 봐야 돼요? 기타 소득으로 가야겠죠.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소재지예요.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가 되죠. 주소지가 되죠.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가 된다. 자, 4번 갑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논밭, 그렇죠? 논밭이죠.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케 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한다,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5번 지문 우리가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지문 우리 강조했었습니다. 주거용으로 발생한 결손금, 손실금은 종합소득과세표를 계산할 때 공제한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한다라고 했어요. 공제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공제해 주면서 우대를 해주겠다 이거죠. 주거용. 정답은 4번이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임대소득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고요. 자, 그럼 양도소득세. 자, 우리 교재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 페이지 2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자, 이제 대망의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야가 중요하냐를 언급해드리면 다 중요하다. 이게 문제예요. 다 중요하다. 그러면 그동안 출제되었던 포인트를 검토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양도의 개념, 양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자, 이 지문이 아주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예 과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양도라는 것은 얘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해주고 그 이전을 유상이전하는 거죠. 유상이전하는 겁니다. 유상이전. 그렇죠? 실제로 이전해주고 대가를 수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로 보자. 그럼 대가라는 것은 돈으로 받아도 대가가 되는 거고 주식으로 받아도 대가가 되는 거고 부동산으로 받아도 대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에 관계가 없지요. 등기 등록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표시 하나 더해서 2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형에 해당이 된다면 두 번째는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요 문제. 자, 요 부분은 별표시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암기사항이 되겠죠. 부동산부터 해서 기타 자산 등까지. 그다음에 대상을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됐다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 줘야죠. 자, 요 계산이 뭐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 1순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에서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일단은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그럼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실거래가 방식이 있고 하나는 실거래가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추계 방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익을 줄여주는 것이 이제 공제가 있겠죠.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공제는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특히 장특 공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방식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세 표준이 결정되고 과표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이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장특공제, 그 다음에 실거래가, 그 다음에 세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신고하고 납부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는 우리가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있다는 거, 예정신고가 매우 중요한 결론이 되겠죠. 예정신고 제도가 있다. 자, 그리고 그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될 수도 있지만 비과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비과세. 그럼 비과세 요건이 있겠죠. 그 비과세 요건 중에서는 역시 중요한 요건이 바로 뭐냐면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자, 요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계산된 걸 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하자. 요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시기 결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 시기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구분하면은 얘가 뭘 말하는 거예요? 보유 기간을 말하겠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그러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달라져요? 세율이 달라지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비과세가 달라지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우리가 바로 양도세에서 알아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바로 납세분자를 말하는 거죠. 양도소득세의 납세분자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은 여기 나온 대로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이걸 왜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주느냐? 즉, 거주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우리가 신고를 해주면 되거든요.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하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때 거주자의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거주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무슨 단위?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개인 단위가 인별과세죠. 인별로 우리가 과세를 하자. 그러면 남편도 돈을 벌고 부인도 돈을 번다면 각각 신고하자는 거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부인은 뭐 사업을 해요. 그럼 각각 신고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이에요. 주소지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자. 다만 그 주소지가 없다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거소지가 되겠죠. 거소지로 가야겠죠. 4번입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자, 양도소득은 합산이 아니라 무슨 과세예요?
별도로 분류과세가 되겠죠. 분류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납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있다면 요 12월 말 지나서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우리가 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교재 그 204페이지에 가보면 요 특징이 내용이 있습니다. 204페이지.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 자료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는 지금 우리 문제 풀어봤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소유권이나 권리의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라 우발적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뭘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상이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유상이전이라는 것은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받아도 대가가 되는 거고, 주식으로 받아도 대가가 되는 거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받아도 대가가 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유상이전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 단위 과세다, 인별 과세다. 즉,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퇴 직장인들의 로망이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그렇죠? 배우자가 중개사를 따서 중개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 그러면 자신 있죠? 언제든지 때려치고 나올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은퇴남들의 로망입니다. 사실 로망. 자, 그렇지만 소득이 발생됐다면 이거를 합산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주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확정 신고를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정신고라는 제도도 있다는 거죠. 예정신고는 팔자마자 신고하는 것이 예정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즉 등기 등록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5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1,000만 원 초과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얘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물납은 된다 안 된다? 물납은 불가하다. 자, 요거 좀 조심해서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소득세 특징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틀린 것은 1번 질문입니다. 비거주자. 자, 그랬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차이점은 거주자가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거죠.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의 하나에서 납세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거주자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 양도소득은 납세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두 번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나. 허위 계약서는 뭘까요? 다운 계약서를 썼다거나 업계약서 쓴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작성하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받을 수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가 있느냐? 감면도 안 되는 거죠. 감면도 받을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 3번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 자,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죠.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는 것. 즉 등기 등록 허가 여부 불문하고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동일 연도의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 인별로 우리가 압산하여 과세한다. 즉 이거는 그래서 절세적인 효과가 좀 떨어지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A 자산을 팔고
그 다음에 비자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합산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거주자가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가 됐다. 자, 해외로 나가버린 거예요. 해외. 그랬을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균화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대상 문제로 갑니다. 자, 과세대상 문제 3번부터 6번까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 딱 포인트만 잡고 정리하시면 웬만하면 과세 대상 문제는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내용 봅니다. 우리 그에 앞서서 우리 과세 대상 한번 따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배웠던 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었죠.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그다음에 기장비,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 회원권. 그다음에 이제 회중에 좋아하는 무슨 회? 광어회. 그리고 임목이 있다. 이게 포커싱이 되겠죠. 자연산 양식업권이 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그러면 취득한 걸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임대했을 때는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재단에 대하여 채굴권에 대하여 있겠죠. 그리고 양도했을 땐 양도세 대상이 부동산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주거용 업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용익물권 양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용익물권 중에 적용이 될 수 없는 게 있었죠. 자, 뭐가 있습니까? 지역권. 그렇죠. 지역권. 지역권은 단독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204페이지 204페이지에 있는 교재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했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러니까 뭐가 붙어야 된다? 등기자가 붙어야 된다는 거. 이거 강조했었죠. 네, 이 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양도할 수 있고 채권 발행을 하면 땅이나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겠죠.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채권이 아니라 상환 채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기타 자산. 얘는 특정 주식, 그 다음에가 회원권, 그 다음에 영어권. 그러면 얘는 회 중에 비싼 애 무슨 애? 특회. 특혜를 받으면 어때요? 영 맛있다. 특혜를 받으면 영 맛있다. 그러면 특정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은 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이 있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자가 붙어있죠.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영어권은 일종의 뭐예요? 권리금적 개념이 되는 거죠. 영어권은 권리금적 개념이 된다. 영어권은 권리금적 개념이 된다. 사업에 쓰는 자산과 함께자가 꼭 붙어야 돼. 그러면 권리금적 개념이 된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지 건물과 함께. 자, 함께자가 꼭 붙어야 돼. 함께. 우리가 특별법에 따라 양도하는 이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이주권이 되는 거죠. 네, 이때 함께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함께는 영어권, 이주권이 다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식하고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이거는 뭐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 공인중개사 이 업무를 할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금융상품도 들어간다. 신탁상품이나 아니면은 파생, 선물옵션 거래라든가 주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 무상이전이야. 유상이전이 아니라 무상이전. 자, 유상이전이 아니라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 되지 아니한다. 되지 아니한다. 예, 왜냐하면 유상이전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예, 지상권 들어가고 전세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다. 네, 함께자가 붙어야지. 함께자가 붙어야지. 함께. 그 다음에가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대상이다. 네, 이것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주주회원권이라고 하죠. 주주회원권이 되면 당신이 우리 회사에 주주만 내주신다면 각종 회원권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대상이다. 그렇죠? 자, 답은 5번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자가 붙어야 돼. 등기된 임차권은 대상이 되는데 등기되지 않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죠. 자, 요 과세 대상은 딱 포인트만 잡아내시면 우리가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갑니다.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신탁 수익권이라고 하죠. 이걸 신탁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3번 부동산과 함께. 자, 함께 붙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양도하는 바로 뭐야?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이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한 소득. 단독은 우리가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우리가 양도한다. 그러면 과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단독 양도가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느냐? 기타 소득. 네. 기타 소득이 되죠. 기타 소득.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다. 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주주회원권이 되는 거죠? 주주회원권. 네. 주주회원권이 됩니다. 자,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 주주회원권이 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5번입니다. 5번 지문은 어떻게 됐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1번입니다. 1번 지문. 기억,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 지상권은 등기되지 아니한 거죠.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얘는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소액주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자, 우리 상장 주식 하면 여러분들 감이 없으실 텐데요. 상장 주식은 예를 든다면 리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리츠. 그럼 리츠 같은 상장 주식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 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자, 점포 임차권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하여 토지를 대물변제. 대물변제 양도로 봐야 안 봐요? 보죠. 토지를 대신 대가로 주는 거니까 손해배상액만큼을 물건을 변제해 주는 거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축권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거. 별도 평가일 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보거든요. 기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토지의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있는데 키워드는 담보야. 담보 제공은 맡긴다는 거잖아요. 맡기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 상가 건축물이 수용됐어. 수용 보상. 수용은 비자발적인 처분이잖아. 비자발적인 처분의 대가니까 양도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응 재산세를 관할구역 내 토지로 물납했다. 조세의 물납이죠.
조세의 물납. 조세의 물납. 자, 조세의 물납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거야. 대물 변제를 보는 거니까 조세 물납은 대물 변제를 보는 거니까 양도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억, 리을, 시옷, 이응 네, 4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지역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기억, 지역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가 없다. 기억은 지역권은 양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화돼야 되는 거니까 등기자 붙어야 되죠. 네,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을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거. 분리. 함께가 아니죠.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자가 붙어야지 되는 것인데 얘는 분리라는 것이니까 얘는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세권 양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7번은 이제 양도의 개념이 되겠죠.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으로 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탁해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신탁해지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되죠. 자,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위자료를 대신 받는 거잖아요. 일종의 대물 변제를 보는 거니까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그렇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다시 소유 지분별로 단순 재분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런 얘기거든요. 뭐 이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땅을 산 거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땅을 사셔야 되는데 너무 바빠. 그래서 친구한테 야 친구야 네가 땅을 공유로 우리 살 테니까 공투할 테니까 공유 등기 좀 해줘. 자, 나중에 시험 끝나고 갔더니 야 어떻게 됐냐 내 땅? 내 땅 어디야? 너 땅은 여기야. 오. 자기 땅 오래.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도로에 연접한 땅은 본인 땅이고 내 땅은 지분 50%지만 저 뒤에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로 했는데 다시 어떻게 나눠줘야 돼?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러면 이제 완전 피자 한 판 되는 겁니다. 피자. 조각 피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양도가 아니니까 얘도 양도가 아니다. 라고 해석해 줘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자기가 자기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한테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죠. 원인 무효의 소니까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었던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로 보지 맙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원인 무효의 소니까 양도가 아닌 거예요.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양도의 개념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 풀기 전에 양도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 7번부터 나머지 문제들도 이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매매는 양도가 될 거고, 교환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교환은 당사자 모두 양도로 보자. 즉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토지를 주고 건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을 받는 거니까 얘는 서로 상호 모두 양도가 되겠죠. 그렇죠? 쌍방 모두 양도가 된다. 법인의 현물로 부동산을 출자하고 지분을 받으면 얘도 양도로 보자. 네. 그 다음에 대물변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한 것만큼을 뭘로 본다? 물건으로 대신 받는 거니까 대물변제가 되겠죠. 대물변제. 그 다음에 부담보증, 이거 중요하죠. 부담보증이요. 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건데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일 때는 제외하자. 이거는 특수관계인이 겼으니까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가 되겠죠. 해석이.
수용은 자발적 처분이 아니라 비자발적 처분이니까 대가를 받는 거고, 경고공매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이니까 양도로 보지 않지만 변제 충당 처리됐을 때는 양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채비지를 매각해서 대가를 받은 거니까 양도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환지받은 토지의 면적이 가만지. 그러면 가만지가 됐을 때는 가만지가 된 것만큼 우리가 청산금이 발생된 거니까 대가를 받는 거지요. 네, 땅 팔았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양도죠? 지분 변동.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뭐예요? 왜 양도가 아니죠? 유상이전이 아니라 무상이전이니까. 양도담보는 자 담보 제공, 양도한 것이 아니죠. 담보 제공을 한 거잖아요. 다만 이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했는데 채무를 불이행했을 땐 양도를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공유물의 단순 분할. 자, 단순 분할은 지분대로 분할한 거죠. 양도가 아닌 거고, 환지로 인한 지번 또는 지목의 변경. 자, 얘도 양도가 아닌 거죠. 보류지 충당 같은 맥락. 그 다음에 교환거래는 양도로 보지만 지적 경계선 변경, 경계선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교환거래가 일어났어요. 얘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지분 변동이 2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 매매의 원인 무효에서 원인 무효가 되는 거죠. 원인 무효로 판시가 됐으면은 처음부터 양도가 아닌 거다. 그 다음에 확정 판결로 신탁 해지는 믿고 맡긴 거니까 양도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존 미수권의 양도는 특수관계인과끼리의 거래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다. 징여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혼 시 재산분할 나눈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그렇죠.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그러면 얘는 자기한테 판 거니까 양도가 아닌 거가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자, 다음 시간 양도의 남은 내용들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번 문제로 볼까요? 자, 이제 우리 내용 정리했으니까 바로 갑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양도라는 것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1번은 양도로 보나요? 양도로 보지 않죠.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또는 환지처분이나 또는 우리가 보류지 충당은 공익사업을 위한 거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부담부 징여 중요했었는데, 자, 징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죠. 그런데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제외한 것은 순수 징여로 보는 겁니다. 해당성이 없고요. 3번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얘는 양도로 보나요? 양도로 보지 않죠. 하지만 채무 불이행이 돼서 담보권 실행이 됐을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원인 무효죠. 원인 무효니까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었던 것으로 보자. 그러니까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자기가 자기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도가 아닌 거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 원래 교환거래는 쌍방 모두 양도로 보죠. 다만 얘는 교환하는 이유가 지적 경계선 변경이에요. 경계선 변경이니까 이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불가피한 교환거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차의 비율이 20% 넘지 않으면 양도로 보지 않았죠. 자, 두 번째. 부담부 징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징여자 채무를 인수합니다.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거니까 채무 인수하기로 한 것만큼 뭘로 봐줘야 돼요? 양도로 봐줘야죠.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재산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된 거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토지가 공매 수용됐어요. 비자발적 처분이니까 얘는 양도로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미음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자, 불가피하게
교환 거래한 거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그렇죠? 자, 디귿 그다음에가 미음이 되겠네요. 자, 이런 패턴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별표시 2개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가 이제 10번 문제로 갑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지 충당, 아까 위에서 봤었죠. 환지 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교환거래는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을 양도했을 때 상환채권 양도 들어가야죠. 과세가 됩니다. 세 번째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었어요. 재산을 분할한 거야. 분할한 것은 양도가 아닌 거죠. 예, 양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대가를 받는 거니까 얘는 양도로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미음은 양도로 보느냐. 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니까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업자잖아. 업자가 양도한 건 양도가 아니죠. 업자가 양도한 거는 얘는 사업소득이 되겠죠. 사업소득. 업자가 양도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가야지. 그렇죠? 자, 따라서 답은 기업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는 거니까 그렇죠? 기억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 양도의 개념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도의 개념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공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동 없이 분할했어. 그러면 지분 변동 없이 분할했으니까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공유 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소유 지분대로 다시 재분할했을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되죠. X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보류지. 자,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했어. 이거는 보류지 땅을 팔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양도로 하면 매도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계약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이전됐을 때는 양도로 볼 수 있죠. 다만 등기 등록을 과세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X가 되겠습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간 에 부담부 증여가 되면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얘는 해석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추측할 수 있다. 추정한다 이거죠. 그럼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면 항상 증여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가 되죠. 네. X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이제 마지막에 되겠죠. 자, 얘는 아까 많이 본 지문이에요.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여기까지는 X가 담보했잖아. 담보는 양도가 아니죠. 그렇지만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는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니까 변제 충당됐을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는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양도로 봐야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12번. 12번은 이제 어떤 사례 문제죠. 자, 여기다도 별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도 등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동차익금은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에게 증여했다. 아, 증여란 말이 나오고 채무를 인수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부담부 증여 계약을 말하겠죠. 그렇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
내용이 나오면 일단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증여자, 왼쪽에는 증여자, 오른쪽에는 수중자가 있죠. 수중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전체 증여가액이 있습니다. 증여가액이 있어요. 자, 그리고 채무액이 있겠죠. 채무액. 채무액이 있습니다. 그럼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의사표시가 나와줘야겠죠. 증여가액이 있고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의사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선상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 시가 5억 원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억이란 말이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증여한 토지에는 금융기한 차입금 3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3억 원이 채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아니래요.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또는 직계존속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가 뭐 형이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됐을 때는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있는데, 다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 모두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 모두 증여로 추정하는 조항은 바로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이 됐을 때는 모두 증여로 추정하죠. 그 외의 특수관계에는 그냥 부담부 증여로 보자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이 선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 갑니다. 1번. 갑은 5억 원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5억 원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얘는 3억 원을 대가로 보는 거죠. 이걸 대가로 보는 거니까 이걸 양도로 봐야죠. 이걸 대가로 보니까 양도로 보고, 나머지 2억은 우리가 증여로 봐야죠. 나머지 2억은 증여로 본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장이 나와줘야 되느냐? 바로 갑은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걸 대가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익인 2억 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가 되죠. 그렇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죠. 자, 나머지 내용은 이제 맞지가 않는 거고, 예를 들어서 1번 5억 원 정부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아니죠. 이거는 우리 계약상 증여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이 말이 안 되면 2번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번. 왜 그럼 여기서 보시면 5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뭐 이런 말 써주는 거냐면, 자, 요 사실관계에서 채무 상당 부분을 양도로 한다. 요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지문에서 여기가 배우자가 아니라 직기존비속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5억 원 모두를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요 지문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사례 문제가 되겠어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사례 문제, 요 문제도 별 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역시 이 문제도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가장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숫자만 바뀌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거저갑이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 특수관계가 아닌 거저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상업용 건물의 추가액은 얼마인가?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일 현재 평가 금액은 감정가가 5억 원이죠. 자, 이것이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 원,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이 1억 원이 되겠죠. 근저당이 1억. 자, 근저당이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1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1억이 됐을 때, 그러면 이때는 자,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가 풀어가야 될 것인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내용을 이제 보고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8천이다. 그러면 얘는 8천의 취득한 자산을 5억 원에 증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는 양도가액을 먼저 구하고 이걸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양도가액은 얼마 될까요? 1억이 되겠죠. 채무 인수가 1억이 되겠죠. 1억. 채무를 양도로 본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1억 원. 1억. 그런데 우리가 1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면 직관적으로 알았지만 채무를 양도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5억 원인데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5억 원인데 그 5억 원 중에서 채무 1억을 우리가 양도로 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5, 20% 되는 거죠. 그럼 1억 원에 20%만큼을 양도로 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취득가액으로 불리는 게 8천이니까 요 비율을 여기다도 산정을 해주는 게 맞겠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8천에 20%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8, 26, 1600만 원이 된다. 1600만 원이 된다. 여기 되겠죠. 답은 1600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시 이제 양도의 개념으로 왔네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손해배상. 손해배상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뭘까요? 대물변제란 말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손해배상은 곧 대물변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얘는 대물변제가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으로 대신 대물변제 받으면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본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손해배상 청구가 돼서 확정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뭘로 대신 받았어요?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받은 거니까 양도로 보죠. 그 다음에 답은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합자회사의 토지를 현물 출자, 땅으로 투자했다가 퇴소와 함께 회수, 지분 회수한 거예요. 이거 지분 회수. 지분 회수는 양도가 아닌 거죠. 그냥 넣었다 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조합에다가 토지를 현물 출자했을 때 조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우리가 한 거다. 이것도 사실상 양도는 아니다라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매계약 즉 이게 양도 시점이거든요. 양도 및 취득 시점이야. 그러면 양도 및 취득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한 거예요. 소유권을 환원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환원된 거니까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이 바로 이제 교환계약의 취소. 자, 5번이 좀 빠졌는데요. 자, 밑줄 교환계약의 취소.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환 효력이 유지입니까? 상실입니까? 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환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의 엑센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가 아닌 거죠.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15번 문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봅니다. 1번 질문이에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자가 붙는 거죠.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네. 그러면 토지와 영업권을 같이 움직이는 거죠. 토지 영업권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상이 돼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따라서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신탁한 거잖아요. 신탁이잖아요. 신탁. 믿고 맡긴 거죠. 그리고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됐다. 그러면 신탁 설정 해제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자. 그럼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아니한다. 이거는 믿고 맡긴 거 찾아온 거니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3번은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거다. 그리고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을 했을 때는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전 토지 전체 면적의 몇 분의 몇?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지문 잘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가 얘는 20% 이내죠. 20% 이내가 되지 양도로 보지 않는 건데 20%를 초과했으니까 얘는 과세가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과세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신탁이니까 얘는 맡긴 거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다. 오. 얘는 양도로 봐야죠. 과세가 돼야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100분의 20을 초과. 자, 이걸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다음에 4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가 아닌데 환지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청산금을 수령했다.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있느냐? 양도로 볼 수가 있다. 그럼 얘는 요거죠. 청산금을 수령했다. 그럼 면적이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이건 대가 수령으로 보는 거죠. 대가 수령으로 보는 거니까 얘는 양도로 보는 거죠. 녀석이.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신탁 수익권을 내 양도를 통하여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됐을 때는 자 어떻게 본다? 신탁 재산의 양도. 예. 지배 통제권이 아예 이건 맡긴 거는 이제 양도가 아닌데 이거를 아예 지배 통제권을 넘겼다면 실제 이전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탁 재산의 양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15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합니다. 자, 문제 16번에서 2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저희 교재 내용 보시면은 206페이지에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 및 취득 시기. 우리 시기는 딱 두 군데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바로 취득세 시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이 있다. 자, 그런 맥락 아시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신고 납부 기한을 산정할 때 쓰는 말이었었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의 의미는 취득 날짜도 알고 그다음에 양도 날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칭하는 표현의 의미는 바로 보유기간을 말하겠죠. 보유기간. 자,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건물을 신축을 했다가 우리가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은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수를 한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도 날짜도 알고 취득 날짜도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신축은 신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은 등기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허가일이다 등기일이다. 허가일이 돼야 될 거죠. 상속은 상속 개시. 자,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이 되겠죠.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매수나 매도가 됐을 때는 잔금을 치른 날. 네, 이 경우에도 잔금을 치른 날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잔금을 치른 날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사실상 대금 청산일,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 알고 요 날짜 알면 이게 바로 보유기간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보유기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세율도 달라지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과세도 달라지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 등도 달라지겠죠. 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저런 내용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원칙은 뭐가 돼요? 대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치른 날이다. 그러면 이때 대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금이라는 것은 잔금을 치른 날. 그럼 잔금을 치른 날의 의미는 뭐였냐면 만약에 계약상 자금 날짜하고
사실상 장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장날짜의 의미로 가자. 이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잔금 날짜가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먼저 등기를 했을 땐 둘 중에 빠른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 접수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은 뭐냐면 몇 년에 걸쳐 나눠내는 거였을까요? 자, 혼동될 수 있는데 그러면 장기는 여기선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얘는 요거 꼭 외우셔야 되는데 등인도일의 인동그라미, 사용수익일의 사동그라미, 등기 접수일의 등동그라미.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등인사 중 무슨 날? 빠른 날. 등으로 인사할 수 있나요? 예, 인사할 수 있어요. 등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그다음에 자가건설일 때는 허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허가일을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고 경미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이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중대한 하자가 생겼을 때 허가 안 나는 거니까 사용은 가능해. 그러면 이때는 선택할 때는 무슨 날? 빠른 날이 된다. 그러나 무허가가 됐을 때는 무허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죠. 상속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교할 거는 뭐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계약일이 된다는 거. 얘는 계약일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유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가 먼저예요, 등기가 먼저예요? 점유 개시. 자, 수용은 수용 보상을 받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소유권 등기 접수일의 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대수 소중 무슨 날? 빠른 날. 대수 소중 빠른 날 되고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는 확정 판결이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미완성 미확정이 됐을 때는 완성 확정된 날이 되고 환지 처분 받은 토지는 자 환지가 됐을 땐 이게 환지잖아요. 이게 환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 땅을 만약에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제3자 매각을 했을 때는 환지 당시가 아니라 환지 받기 전 취득일. 얘가 얘니까요. 네. 그래서 요 시점을 취득일로 정할 수 없으니까 환지 전 취득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다만 면적이 증감됐을 때는 증가는 증환지, 감소는 감환지가 됐으니까 환점은 공고해야 될 것이고 이때 효력 시기는 공고일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따라 내려와서 네 잔금 청산일이 계약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땐 계약상 다음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 권리가 확정된 날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분양권을 사올 수 있잖아요. 피주고 사오면은 잔금 치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경매 등 완납일, 어음은 어음 준 날이 아니라 어음 결제 떨어진 날, 무효 판결은 무효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당초 취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은 85년 1월 1일로 보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취득시기 비교.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점유시효 취득은 시효가 끝나는 날이 되는데 양도세는 점유 개시이 된다는 건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는 징여 계약일을 추징할자로 봤지만 얘는 징여 받은 날. 이때 받은 날은 물건을 뭐 인도받은 날 아니면은 넘겨받은 날이 된다거나 네. 등기 이전한 날 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사례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이죠. 옳은 거.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 지문 갑니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일반적인 양도는 뭐예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죠. 사실상 대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 단 이때 대금에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 물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특약을 맺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물론 세금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대가 지급으로 봐야겠죠. 따라서 이때는 해당 양도세 부가세액을 포함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날 입금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금 청산일과 등기 날짜가 있는데 이날이 불분명하다. 아니면 남는 건 등기 날짜가 되겠죠. 계약서상 잔금 날짜가 아니라 등기 접수일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까
1번에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대금에는 우리가 이 대금 이걸 대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도소득세 내준 거를 시점을 따질 때,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적인 특이하게 대금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시기를 따질 때 요 대금 준 날짜하고 세금 낸 날짜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 시기로 할 수 있냐?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대가로 볼 수 있지만 시점은 다르다. 그래서 시기를 따질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용이 됐을 땐 비자발적 처분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대금 정산일, 수용 개시일, 자, 뭐 하나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선택할 때 무슨 날? 빠른 날. 그렇죠? 3번이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돼야 되겠죠? 5번입니다. 장기 할부 조건일 때는 매회 할부금 지급일 아니요. 자, 얘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돼야죠. 자, 등이 뭐래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17번 문제랍니다. 자, 17번. 17번은 어떤 양도 및 취득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맞춰봐라. 사례를 가지고 맞춰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은 계약일 중도금 계약상 장날짜 사실상 날짜가 있는데 일단은 얘하고 얘가 있으면은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날짜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계약상도 아니고 그럼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등기 접수 날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가 18번 문제로 합니다. 25회 때 문제가 되겠네요. 18번. 자, 얘는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것은 1번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주주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서. 명의개서는 주주의 이름을 바꿔준 것을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2번 징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징여받은 날. 3번 수용됐습니다. 수용은 사업인정 고시일이에요? 아니죠.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되겠죠.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대수 소종 빠른 날이 되겠죠.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는 빠른 날이니까 등기 접수일. 5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 자, 19번 갑니다. 옳은 것은, 자, 얘는 옳은 거예요. 1번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면 계약상 다음 날짜가 아니라 얘는 등기 접수일이 되겠죠.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이 됐을 때는 얘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될 겁니다. 등인사 중에 빠른 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약정일 기준일이냐가 아니라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을 치른 날이 돼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이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 지문이 좀 누락이 됐네요. 우리 교재 볼게요. 민법 245조 규정에 따른 취득 시효는 두 번째 줄 등기 접수일이냐. 자, 우리 시효 취득은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뭐죠? 점유개시를 했었죠. 점유개시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우리가 양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부를 양도했을 때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먼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으로 갑니다. 얘는
자가건설이죠. 얘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게 자가건설은 허가일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다시 추후 사용 승인, 임사용 승인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허가일 때는 사실상 사용일이 돼야죠. X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기 할부 조건이 됐을 때는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등인사 중에 빠른 날이 되죠.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둘 중에 빠른 날이면 등기부 등록부,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 자, 5번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 면적보다 증가, 증환지가 됐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해야죠. 취득이 된 거니까. 그러면 공고일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이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32회 때 나왔던 문제죠. 자,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증환지 감환지죠. 증환지 감환지가 됐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 된다. 다음 날이 된다. 그렇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이 됐을 때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기일 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자건설했다. 허가 무허가잖아. 무허가니까 사용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민법 230, 245 이게 바로 뭐냐면 시효취득입니다.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뭐가 문제예요? 점유 개시가 먼저예요? 등기가 먼저예요? 점유 개시가 먼저죠. 그 다음에 5번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소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22번까지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무효 판결 떨어져서 다시 환원됐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초 취득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부동산을 팔았다면 취득 날짜는 원래 취득한 날짜가 있겠죠. 당초 취득일. 2번입니다.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대금, 잔금을 치를 때까지 목적물, 아파트 등의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았어. 그럼 얘는 준공 떨어져야죠.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완성 확정된 날이 되죠. 완성된 날이 된다가 되겠죠. 완성된 날. 자, 2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라 어음 결제일이 됩니다. 경락에 따라 자산을 취득했을 때, 경매에 따라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겠죠. 대금 집어넣는 날. 자, 요거 별표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 즉 토지 건물 권리 기타 자산.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 시기를 뒤로 미뤄준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거를 언제로 한다? 85년 1월 1일로 한다. 이걸 뭐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취득 시기 의제. 취득 시기 의제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양도 및 취득 시기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아주 중요한 테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또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